승자 독식제도 유닛 롤 시스템에 따라서 캘리포니아주에 배정된 선거인단 숫자 54명을 민주당이 다 싹쓸이를 해버리고 공화당은 한 명도 확보를 못하게 되는 그런 제도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유닛 롤 시스템 승자 독식 제도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로 선거인단 수가 많은 텍사스주 같은 경우에 총 40명의 선거인단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 역시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공화당이 21명의 선거인을 확보했고 그 다음에 민주당은 19명밖에 확보를 못했다면은 결국은 한 석이라도 더 많이 확보한 공화당이 텍사스주에 배정되어 있는 선거인단 수 40명을 다 싹쓸이를 해가버리고 민주당은 제로가 된다 이런 의미가 되지 않습니까? 또 그 다음에 저기 어디죠? 상위 12 선거인단 수 상위 12위에 해당되는 주인 버지니아주는 13명이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7명의 선거인을 확보했고 공화당이 6명을 확보를 했다면 한 석이라도 더 많이 확보한 민주당이 버지니아주에 배정된 선거인단 숫자 13명을 다 싹쓸이를 해버리는 그런 제도가 바로 승자 독식 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50개 주 중에 48개 주와 수도 워싱턴 DC는 그렇게 완전한 이론화된 승자 독식 제도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 워싱턴 DC 미국의 주 50개 주 중에 하나인 워싱턴 주는 미국 북서부 시애틀이 있는 주도가 올림피아 그곳은 워싱턴 주인 거고 반면에 수도 워싱턴 DC는 미국 동부에 있지 않습니까? 수도 워싱턴 DC에 배정된 선거인단 수는 3명입니다. 자, 여하튼 수도 워싱턴 DC와 48개 주는 이론화된 승자 독식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요. 반면에 네브라스카주와 메인주는 이원화된 승자 독식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네브라스카주는 선거인단이 5명, 메인주는 4명인데요. 자, 그러면 거기는 왜 이원화된 승자 독식 제도라고 하고 있냐면 자, 그걸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왜 캘리포니아주가 선거인단 수가 54명이고 또 그 다음에 텍사스주가 40명이고 또 플로리다주가 30명이고 뉴욕주가 28명이고 펜실베이니아주와 일리노이주가 각각 19명이고 그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는 게 순서입니다. 자, 선거인단 수가 그런 식으로 총 50개 주 선거인단 수가 535명, 그 다음에 수도 워싱턴주 선거인단 수 3명 합해가지고 총 538명이고 그의 과반수가 270명 이상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면 왜 선거인단 수가 이렇게 결정됐는지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은 연방국가고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자, 미국은 하원 의원 숫자와 상원 의원 숫자가 있습니다. 먼저 상원이 하원보다 훨씬 더 권위가 있죠. 하원은 기본적으로 미국 상원은 연방입니다. 연방주가 아니라 미국 연방 상원은 상원 의원 숫자가 100명입니다. 그 이유는 50개 주가 있고 각 주마다 2명씩 선출합니다. 50개 주 각 주마다 2명씩 선출하니까 연방 상원 의원 숫자는 100명이고요. 임기도 6년입니다. 6년. 그 다음에 6년마다 한꺼번에 100명을 교체하는 게 아니라 3분의 1씩 나눠 가지고 이번 2년마다 3분의 1씩 상원 의원 숫자를 선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는 4년마다 있고 그 중간에 중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방 상원 의원 숫자 100명은
결국은 50개 주마다 2명씩 선출을 하고 임기가 6년인데 그 100명의 숫자를 6년마다 다시 선출하는 게 아니라 3분의 1씩 쪼개가지고 2년마다 로테이션으로 다시 선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방 상원 의원 숫자 100명을 그룹을 지어가지고 A그룹, B그룹, C그룹으로 나눠가지고 A그룹에 해당되는 33명은 이번에 2024년에 다시 선출하고 또 2년 후인 2026년에는 B그룹에 해당되는 33명을 다시 선출하고 그 다음에 2028년에는 C그룹에 해당되는 34명을 다시 선출하고 이런 식으로 3분의 1씩 이렇게 2년 간격으로 다시 선출한다라는 게 연방 상원 의원 선출 제도고요. 임기는 6년입니다. 100명밖에 안 되니까 희소 가치가 있으니까 굉장히 파워가 있죠. 미 합중국의 연방 상원 의원은. 그 다음에 연방 하원 의원은 주마다 인구수에 비례해 가지고 선출합니다. 연방 상원 의원은 주마다 2명씩이다 보니까 인구수 비례가 아니죠. 반면에 연방 하원 의원은 주마다 인구수에 비례해 가지고 선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연방 하원 의원은 임기가 2년밖에 안 됩니다. 2년. 자, 그리고 연방 하원 의원은 인구수에 비례하다 보니까 미국의 인구가 약 3억 4천만 명인데요. 그 중에 인구가 가장 많은 주가 캘리포니아 주가 약 3,400만 명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캘리포니아 주가 연방 하원 의원을 가장 많이 선출을 하는 거죠. 인구수에 비례해서 선출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는 연방 상원 의원은 2명이고 또 연방 하원 의원은 52명입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의 연방 상원 의원 2명, 연방 하원 의원 52명 합해가지고 상원 하원 의원을 합하면 54명이 되다 보니까 그 숫자하고 동일하게 선거인단 수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인단 배정된 그 숫자 자체가 연방 상원 의원 숫자 플러스 연방 하원 의원 숫자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선거인단 수가 두 번째로 많이 배정되어 있는 텍사스주를 또 예를 들어보면 텍사스주의 선거인단 수가 40명인데요. 그 40명은 결국은 텍사스주의 연방 상원 의원이 2명이고 연방 하원 의원이 38명이고 그래서 그 연방 상원 의원 숫자 2명과 연방 하원 의원 숫자 38명을 합해서 총 40명이 연방 상원 하원 의원 숫자다 보니까 텍사스주의 선거인단 수가 결국은 40명이란 뜻이고 또 선거인단 수 상위 12위에 해당되는 버지니아주가 선거인단 수가 13명이 배정되어 있는데요. 그거 역시 연방 버지니아주는 연방 상원 의원 숫자 2명, 연방 하원 의원 숫자 11명이기 때문에 합하니까 연방 상원 하원 의원 숫자 합산액이 13명이어서 결국은 버지니아주의 대통령 선거인단 수가 13명이 배정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수도 워싱턴 DC는 미국의 50개 주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미국 의회 직할령이다 보니까 거기는 연방 상원 의원도 없고 연방 하원 의원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선거인단 수가 원래는 미국 수도 워싱턴 DC 거주자들은 대통령 선거권도 없었습니다. 선거권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부터 60년 전인 1964년부터 수도 워싱턴 DC에 거주하고 있는 지금 미국 수도 워싱턴 DC 인구가 약 한 80만 90만 정도 되는데요. 1964년까지는 미국 워싱턴 DC 수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통령 투표권, 선거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60년 전인 1964년부터는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미국의 대통령 선거 투표권을 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배정되어 있는 선거인 수는 워싱턴 DC가 연방 하원 의원도 없고 연방 상원 의원도 없다 보니까 결국은 미국의 50개 주 중에 가장 선거인단 수가 적게 배정되어 있는 3명의 선거인단만 배정되어 있는 주가 몇 개 주가 있습니다.
선거인단이 3명밖에 배정되지 않은 그 주가 몇 개 주가 있는데요. 그 숫자에 딱 맞춰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저기 와이오밍 주 뭐 이런 데가 3명밖에 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 선거인단 수가 가장 적게 배정되어 있는 주하고 동일한 숫자를 미국 수도 워싱턴 DC의 선거인단으로 1964년부터 배정을 해 주어서 지금부터 60년 전인 1964년부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미국의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투표권이 생겼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와이오밍 주를 예로 들었는데요. 미국의 인구가 가장 많은 주는 3,400만 명 정도 인구를 가지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가 인구가 가장 많고요. 인구가 가장 적은 주가 바로 와이오밍 주입니다. 거기는 인구가 한 60만 밖에 안 됩니다. 그에 반해서 미국의 면적이 가장 많은 주는 알래스카 주입니다. 알래스카 주. 면적이 가장 좁은 주는 동부의 로드 아일랜드 주입니다. 여하튼 와이오밍 주가 미국의 50개 주 중에 인구가 가장 적은 한 60만 밖에 안 되다 보니까 하원 의원 숫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방 하원 의원 숫자는 인구수에 비례해서 선출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보통 60만 명당 한 명꼴로 하원 의원 숫자를 선출합니다. 60만 명당. 그래서 와이오밍 주는 인구가 50개 주 중에 인구가 가장 적은 주로 60만 정도의 인구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인구가 적은 주가 북동부의 버몬트 주입니다. 버몬트 주. 하여튼 인구가 가장 적은 주가 와이오밍 주인데요. 거기는 인구가 한 60만 밖에 안 돼서 그곳에 하원 의원을 한 명 뽑고 상원 의원은 주마다 2명씩 뽑으니까 결국은 와이오밍 주는 연방 상원 의원 2명, 하원 의원 1명 해서 합하니까 3명의 연방 상하원 의원을 뽑다 보니까 와이오밍 주의 선거인단이 3명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미국의 선거인단 배정은 그런 계산법에 따라 결국은 538명의 선거인단이 있는데요. 자, 그래서 그 유권자들이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1차 투표 그거 관련해 가지고 48개 주와 수도 워싱턴 DC는 결국은 일원화된 승자 독식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2개 주가, 즉 네브래스카 주와 메인주가 이원화된 승자 독식 제도인데요. 그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네브래스카주와 메인주는 어떤 거냐면은 네브래스카주에는 선거인단이 5명이 배정되어 있고 메인주는 4명인데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네브래스카주는 연방 상원의원 2명에다가 연방 하원의원이 3명이기 때문에 합하면 5명이어서 선거인단 수도 5명이고, 메인주는 원래 매사추세츠주에 속했는데 거기서 분리 독립된 주가 메인주인데요. 그 메인주는 선거인단 수가 4명이라는 것은 연방 상원의원 숫자 2명에다가 연방 하원의원 숫자 2명을 합해서 4명이기 때문에 선거인단 수가 4명이다, 이런 의미인데요. 그 2개 주는 이원화된 승자 독식 제도인데 그건 뭘 의미하냐면 각각 연방 상원의원 숫자에 해당되는 네브래스카주 2명, 그 다음에 메인주 2명의 선거인단은 그 다른 48개 주 워싱턴 DC와 마찬가지로 주 전체에서 선거인단을 많이 확보한 사람이 다 싹쓸이를 해가는 제도입니다. 그에 반해서 하원 의원 숫자에 해당이 되는 네브라스카주의 3명, 그 다음에 메인주의 2명은 그 하원 의원은 인구수에 비례해서 선출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하원 의원 지역구가 있습니다. 그 각각 주 안에서도 네브래스카주와 메인주 안에서도 연방 하원 의원은 인구수에 비례해서 선출하다 보니까 하원 의원 지역구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지역구, 그 지역구마다 그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그 선거인단을 확보하는 가장 많은
1위 후보자가 선거인단을 다 갖게 되는 그런 구조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50개 주 중에 48개 주와 수도 워싱턴 DC는 주 전체적으로 승자 독식 제도인 일원화된 승자 독식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반면에 네브래스카주와 메인주는 이원화된 승자 독식 제도여 가지고 연방 상원 의원 숫자에 해당되는 각각 2명의 선거인은 그 네브래스카주, 메인주 그 주 단위에서 승자 독식 제도를 채택하다 보니까 다른 주하고 똑같은 방식이죠. 반면에 하원 의원 숫자에 해당되는 네브래스카주 3명의 선거인단과 메인주의 2명의 선거인단 숫자는 그 주 단위가 아니라 연방 하원 의원의 지역구 단위에서 표를 한 표라도 더 많이 확보한 선거인을 확보를 하게 되는 그 주 단위가 아닌 연방 하원 의원 지역구 단위에서 선거인단을 그 표를 한 표라도 더 많이 확보한 당이 그 선거인을 가져가는 그런 방식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네브래스카주와 메인주는 이원화된 승자 독식 제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식으로 미국의 선거인단 선출은 승자 독식 제도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대통령 선거 날짜가 1차 선거와 2차 선거 날짜가 각각 다른데요. 유권자들이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1차 선거는 대통령 선거가 개최되는 연도에 11월에 첫째 월요일이 끼어있는 주의 화요일에 하게 됩니다. 11월에 첫째 월요일이 끼어있는 주의 화요일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11월 5일이 바로 첫째 월요일이 끼어있는 주의 화요일입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은 선거인단을 선출을 하게 되는 그 날이 올해 11월 5일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승자 독식 제도를 통해 가지고 선출된 선거인단이 모여가지고 대통령을 선출하는 2차 선거는 12월에 둘째 수요일의 다음 첫 월요일입니다. 12월에 둘째 수요일이 있는 그 다음 첫 월요일. 그래서 올해는 12월 16일인가 길 겁니다. 12월 16일. 올해 2024년 12월 16일이 2차 선거로서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거하는 그 날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간접 선거 방식으로 전개되는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유권자들이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1차 선거 결과를 보면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당선됐다라는 걸 다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차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그 2차 선거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1시간 정도 촬영을 했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선거인단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 스마트폰 용량이 한 1시간 15분 정도는 찍을 수 있어서 앞으로 15분 동안은 이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총 유권자들이 이제 선거인단을 선출하고 그 선출된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거하는 간접 선거 방식이 미국의 선거 방식이라고, 대통령 선거 방식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 유권자들이 누구를, 어떤 후보를, 어떤 선거인, 그러니까 선거인단에 출마한 사람은 대통령에 출마한 사람 중에 누구를 지지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그것을 보고 유권자들은 자신이 조 바이든을 지지한다면 민주당의 선거인단에 출마한 사람을 찍을 것이고, 자신이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한다면 공화당의 선거인단에 출마한 사람 찍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 유권자들의 그 표심이 총 득표수는 앞섰다 할지라도 미국 전국적으로 유권자들의 총 득표수는 앞섰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총 득표가 아니라
그 선거인단을 누가 더 많이 확보했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총 득표수가 많으면 선거인단 확보도 더 많은 경우가 다수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역대 대통령 선거 중에 5번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던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걸 지금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의 유권자들의 총 득표는 앞섰지만 선거인단 확보에서는 뒤져버려가지고 상대 후보한테 뒤져가지고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이 못됐던 5번의 케이스와 그 다음에 선거인단 수에서도 앞서긴 했지만은 선거인단 수가 과반수가 안 돼서 지금으로 치면은 538명 중에 과반수면 270명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요. 선거인단 수에서는 1위를 하긴 했지만 과반수가 안 돼 버리면 결국은 미국 연방 하원에서 대통령을 뽑고 또 부통령은 연방 상원에서 뽑는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선거인단 확보에서 과반수 확보를 못 해가지고 결국 연방 하원에서 대통령 선거를 했던 케이스가 2번 있는데요. 그것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죠. 과반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지실 수 있는데요. 2명만 나오는 게 아니라 과거에 군소 후보가 나왔던 시절이 있습니다. 군소 후보가 3위 후보, 4위 후보 이렇게 군소 정당의 후보가 나왔을 경우에는 선거인단 확보해서 1위를 했다 할지라도 과반수가 안 됐던 그 시절이 있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전국의 총 득표수에서는 앞섰지만 선거인단 수 확보에서는 상대 후보한테 뒤져버려가지고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졌던 낙선했던 5번의 케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1824년입니다. 1824년이니까 지금부터 200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200년 전인 1824년 대통령 선거에서 그 당시에 앤드류 잭슨과 존 퀸시 애덤스가 대결을 했는데요. 앤드류 잭슨이 총 득표수에서는 앞섰고 또 그때는 선거인단 수도 앞섰습니다. 선거인단 수에서도. 그러니까 앤드류 잭슨이 총 득표수에서도 앞섰고 선거인단 수에서도 앞섰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선거인단 수도 앞서고 총 득표수도 앞섰지만 선거인단이 과반수가 안 됐습니다. 과반수. 그래서 결국은 연방 하원으로 가가지고 대통령을 선출을 하는데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2위였던 존 퀸시 애덤스가 4위였던 헨리 클레이와 이렇게 담합을 했습니다. 타협을 해가지고 2위인 존 퀸시 애덤스와 4위였던 헨리 클레이가 타협을 해가지고 그 2표가 결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방 하원에서는 결국은 2위였던 존 퀸시 선거인단 그 선출해서 선거인단 확보해서 2위였던 존 퀸시 애덤스와 선거인단 확보해서 4위였던 헨리 클레이가 타협을 해가지고 1위였던 앤드류 잭슨을 물리쳐가지고 결국은 존 퀸시가 제6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게 1824년이니까 지금부터 200년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떨어졌던 앤드류 잭슨은 총 득표수와 선거인단 수에서도 다 1위를 했지만은 선거인단 수가 과반수가 안녕하세요. 불이 켜져 있어서 들어봤습니다. 예. 선거인단 수가 과반수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대통령
선거를 선거인단에서는 안 하고 그 다음에 연방 하원에서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됐는데 결국은 2위와 4위 후보가 담합을 해서 1위 후보를 누르고 2위 후보가 미국의 연방 하원에서 제6대 대통령에 당선이 됐고 그분이 미국의 존 퀸시 애덤스 제6대 대통령이고 그분이 미국의 2대 대통령 존 애덤스의 아들입니다. 2대 대통령 존 애덤스가 아버지, 6대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가 아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총 득표수에서는 앞섰지만 선거인단 수에서 뒤져가지고 패배했던 두 번째 케이스가 1876년입니다. 좀 1876년에는 어떤 결과였냐면 1876년에는 그 당시에 세뮤엘 틸던이 총 득표수에서는 앞섰지만 선거인단 수의 확보에서는 뒤졌습니다. 누구를 상대로 했냐면 바로 러더퍼드 헤이스입니다. 러더퍼드 헤이스. 그러니까 세뮤엘 틸던이 러더퍼드 헤이스를 상대로 싸웠는데요. 세뮤엘 틸던이 러더퍼드 헤이스보다 총 득표수는 앞섰지만 선거인단 수 확보에서는 뒤져버려 가지고 대통령에서 떨어졌고 러더퍼드 헤이스가 미국의 19대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 총 득표수는 앞섰지만 선거인단 수 확보에서 뒤졌던 케이스가 뒤져가지고 대통령에서 낙선했던 떨어졌던 세 번째 케이스가 1888년인데요. 자, 그게 바로 그때 현직 대통령이었던 그 당시에 제22대와 24대 대통령을 했던 민주당의 그로버 클리브랜드가 제23대 대통령을 하게 되는 벤저민 해리슨과 격돌을 했는데요. 그때 민주당의 그로버 클리브랜드가 상대 후보인 벤저민 해리슨보다 총 득표수는 앞섰지만 선거인단 수 확보에서는 뒤져가지고 대통령 재선에 실패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졌던 1888년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했던 민주당의 그로버 클리브랜드는 그 당시에 현직 대통령이었습니다. 22대 현직 대통령이었는데 그 상대 공화당의 벤저민 해리슨한테 패배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승리했던 사람이 벤저민 해리슨 23대 대통령인데요. 이분은 미국의 역대 대통령 대통령 중에 한 가문에서 대통령을 2명 배출한 4개 가문이 있는데요. 그 중에 바로 23대 대통령 벤저민 해리슨이 손자고 그의 할아버지가 9대 대통령을 했던 윌리엄 해리슨입니다. 9대 대통령 윌리엄 해리슨이 할아버지, 23대 대통령 벤저민 해리슨이 손자입니다. 그런 식으로 할아버지와 손자 관계에 있던 대통령, 바로 손자에 해당되는 23대 대통령 벤저민 해리슨이 1888년 대통령 선거에서 현직 대통령이었던 22대 대통령 그로버 클리브랜드를 꺾고 대통령에 당선됐는데요. 그로부터 4년 후인 1892년 대통령 선거에서 다시 맞붙게 됩니다. 그러니까 1892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그 당시에 현직 대통령이었던 23대 대통령 벤저민 해리슨과 전직 대통령이었던 그로버 클리브랜드가 다시 리턴 매치가 됐습니다. 그때 전직 대통령이었던 바로 22대 대통령 그로버 클리브랜드가 24대 대통령에 다시 당선됨으로써 23대 대통령 벤저민 해리슨은 고배를 마시게 됐죠. 그러니까 이번에 2024년 올해 11월 5일에 만약에 현직 대통령인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인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한테 만약에 패배를 하게 되면 그때 상황이 다시 발생이 된다라는 거죠. 즉 올해 대통령 선거에서
전직 대통령인 45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현직 대통령인 조 바이든을 꺾고 승리를 하게 된다면 그 1888년도 그 상황이 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1888년 대통령 선거에서 현직 대통령이었던 23대 대통령 벤저민 해리슨이 전직 대통령이었던 22대 대통령 그로버 클리브랜드한테 패배함으로써 재선에 실패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 상황이 돼버릴 수도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총 득표수에서는 앞섰지만 선거인단 확보에서 뒤져가지고 패배했던 네 번째 케이스가 바로 새천년이었던 2000년입니다. 2000년 대통령 선거에서 바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민주당의 엘 고어가 공화당의 아들 부시, 조지 워커 부시를 상대로 총 득표수는 앞섰지만 선거인단 확보에서 뒤져버려 가지고 패배했는데요. 그 당시에 엘 고어가 총 득표수는 한 5,100만 표입니다. 아들 부시는 5,050만 표. 그러니까 엘 고어가 아들 부시보다 총 득표수는 50만 표 정도 앞섰지만은 선거인단 수 확보에서는 5명 뒤졌습니다. 엘 고어가 확보한 게 266명, 아들 부시가 확보한 게 271명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엘 고어, 민주당의 엘 고어가 공화당의 아들 부시한테 선거인단 수는 50만 표 더 많이 확보했지만 총 득표수는 엘 고어가 아들 부시보다 50만 표 더 앞섰지만 선거인단 수에서는 엘 고어가 아들 부시보다 5명 덜 확보를 함으로써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를 했다, 이런 의미고요. 그때 가장 이슈가 됐던 게 결국은 플로리다주의 재검표 논란이었죠. 플로리다주의 주지사가 그 당시에 아들 부시의 동생이었던 잽 부시가 플로리다주의 주지사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부정선거 이슈도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플로리다주에 배정된 선거인단 수가 25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초박빙이었었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플로리다주의 선거인단 수 배정 숫자가 30명인데 그 당시에는 플로리다주의 선거인단 배정 숫자가 25명이던 시절입니다. 지금부터 24년 전인 2000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자, 그래서 초박빙인 상황에서 플로리다주의 재검표 논란이 있었는데요. 결국은 플로리다주 대법원에서는 수작업으로 재검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라고 했지만 연방 대법원, 공화당 성향의 대법관들이 포진해 있는 연방 대법원에서는 그 플로리다 주의 주 대법원의 그 재검표 허용을 무효 처리하면서 재검표 것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연방 대법원에서 결정을 하면서 결국은 재검표가 중단이 됐었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아들 부시가 그 엘 고어를 누르고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하게 됐었던 겁니다. 그게 2000년 선거였고, 그 다음에 2016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결국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대결했는데요. 거기에서는 총 득표수는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이 앞섰지만은 선거인단 수에서는 힐러리 클린턴이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의 45대 대통령의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미국의 아메리칸대의 역사학과 석자 교수 쪽집게 예측자, 대통령 선거 결과 예측 쪽집게 역사학자가 1984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0년 대통령 선거까지 총 10번의 대통령 선거 중에 9번을 마치고 한 번 틀렸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한 번 틀린 게 2000년 대통령 선거, 즉 아들 부시가 엘 고어를 상대로 승리했던 것은 맞추질 못했습니다. 유일하게 맞추지 못했던 거고 나머지 9번은 맞췄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 9번 맞췄던 것 중에 가장
좀 어려웠던 게 2016년 대통령 선거 도널드 트럼프가 힐러리 클린턴을 상대로 이겼던 그것을 맞추기가 어려웠는데 결국 이 쪽집게 역사학자가 맞췄습니다. 그 당시에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는 힐러리 클린턴이 도널드 트럼프를 앞섰지만 이 역사학자 쪽집게 역사학자는 그 여론조사와는 반대로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할 걸로 예측을 했고 결국은 맞추게 된 겁니다. 그게 8년 후인 올해 2024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현재 여론조사는 도널드 트럼프가 조 바이든을 앞섰지만 이 쪽집게 역사학자는 지난 2월 5일에 예측하기를 결국은 조심스럽긴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보다 조 바이든이 약간 우세하다고 예측을 하고 있어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하튼 오늘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관해서 쭉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연방 선거인단 확보에서 과반수가 안 돼가지고 연방 하원에서 대통령 선거를 했던 케이스가 딱 2번 있는데요. 그걸 간단히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1800년입니다. 1800년 대통령 선거니까 224년 전인데요. 1800년 대통령 선거에서 제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이 당선이 될 때 그 당시 상황이 토머스 제퍼슨과 그 당시에 부통령이 됐던 앨런 이 두 사람이 선거인단 확보에서 73명 동수였습니다. 동수 73명 동수해가지고 결국은 누구도 선거인단 확보에서 과반수가 안 돼버린 거죠. 절반을 초과해야 과반수지 않습니까? 73명이면 반수지 과반수가 아닌 거죠. 그래서 1800년 대통령 선거에서 제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이 당선될 때 선거인단 수에서는 73명 대 73명이어서 과반수가 안 돼서 연방 하원에서 35번에 걸쳐서 계속 투표를 했는데 안 됐는데 36번째 투표에서 연방 하원 투표에서 36번째 투표에서 결국은 토머스 제퍼슨이 승리해서 토머스 제퍼슨은 대통령이 되고 2위였던 앨런 버는 부통령이 됐습니다. 그 당시 대통령 선거는 1위가 대통령을 하고 2위가 부통령을 하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요즘은 대통령에 출마하는 사람이 러닝메이트로 부통령 후보를 지명해 가지고 러닝메이트로 가는 그런 방식이지만 미국 건국 초창기에는 대통령 선거에서 1위를 한 사람이 대통령, 2위가 부통령을 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연방 하원에서 했던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24년 대통령 선거입니다. 6대 대통령 존 퀸시 애덤스가 당선됐던 1824년 대통령 선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인단 확보에서 과반수가 안 되니까 연방 하원으로 가가지고 대통령 선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2위와 4위가 2위 존 퀸시 애덤스와 4위였던 헨리 클레이가 타협을 해가지고 표가 결집됨으로써 1위였던 앤드류 잭슨을 꺾고 연방 하원에서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1시간 20분 정도 제가 촬영을 했는데요. 지금부터 약 한 달쯤 전인 2024년 2월 19일에 인문학서적 6번째로 출간했던 흥미진진한 미국사의 31가지의 매우 흥미로운, 매우 재미있는 이야기, 미국 역사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그 중에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약 8개월 정도 앞둔 시점에서 미국 대통령 선거 제도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현재 시각은 2024년 3월 13일 수요일 오전 10시 25분이니까 9시 5분부터 촬영했으니까 한 1시간 20분 정도 촬영을 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화이팅!